토요일 토크킹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분들과 토크로 1시간 꽉꽉 채워보겠습니다. 변희재 미디어치 대표,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토나스 하십시오. 네, 도봉구가 낳은 스타 토나스 김재섭입니다. 네, 저희 그거라도 해드려야죠. 기다리고 자, 있었어요. 예. 자, 토크킹 뭐 이제 사실 좀 말씀드리면 이제 매주 이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조금 격주제로 하는데 매주 계속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호흡이 너무 네. 좋다는 얘기가 있어서 또 많은 분들이 초반에 막 기다리고 있습니다. 100만도 나오고 막 그랬어요. 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고 왜 하다 말다 하냐 이런 얘기하고 세 분 다 인기가 좋으셔가지고 저희가 부탁을 좀 드리고요. 자, 오늘 국민의힘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전당대회는 이제 오늘 하면서 투표는 끝났어요. 55.1%로 종료가 됐습니다. 자, 어떻게 될지 총평 한번 다 들어보고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김재섭 위원장님부터 자당입니까? 원래 이 중이 제 머리 네. 못 깎는다는 말처럼 사실 이제는 제 객관적인 예측이 잘 안 돼요. 아, 그렇습니까? 희망도 좀 섞여 있고 이러다 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 객관적으로 김기현 그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겠죠. 네. 지지율도 견고하고 최근에는 뭐 결선도 안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55%라고 하는 정말 그 압도적인 투표율은 아마 그 안에 무언가 좀 상징적인 의미를 담지 않을까. 이제 이런 지난번보다 거고. 10% 이상 높아졌어요. 그럼요. 네. 그럼요. 모바일 투표 스피 이제 높았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보면 그래도 소위 윤핵관 세력에 대한 반감이 있는 당원들이 대거 투표장에 갔다 투표를 했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모바일 투표가 정착된 상황에서 2030 세대가 특히 이제 당원 그 국민의힘 당원들 가운데서 2030 세대가 어떤 심판적 성격의 투표 네. 이런 것들이 힘이 세고 또 결집이 좋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한 55% 정도까지 올랐었던 거고 그러면 천하람의 약진 같은 것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변 대표님 어떻게 국민의힘 전당대회 보셨는데요, 그래서 이게 한 어느 순간부터 네. 이 제3자들은 관심이 뚝 떨어져 버린 측면이 있어요. 이거 그냥 뭘 해도 안 되는구나. 네. 그냥 이렇게 딱 답이 정해지는 거구나 이런 느낌 봐서 많이 이제 관심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가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당원들 같은 경우는 야 이왕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한번 해보겠다는데 밀어줄 바에 제대로 밀어주자. 그래서 네. 오히려 가면 갈수록 김기현으로 쏠리는 현상이 좀 벌어졌고 투표를 높은 부분대에서도 이제 이번에 이제 한 두 번째 시행하다 보니까 그동안 잘 익숙치 않았던 이 노인들이 이제 이 ARS나 이 온라인 투표율 익숙해져서 어르신들이 좀 잘할 수 있게 됐다. 네, 많은 이제 홍보를 했고 당에서 아하. 그래서 노인들이 지금 또 결집해서 그냥 이번에 한 번에 그냥 이 김기현을 과반 만들어 주자. 이게 지금 압도적인 대세인 것 그런 같아요. 결집일 것이다. 그러면서 네. 나머지 이제 분투했던 나름대로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각자 이제 묶어놓았던 이 팬들이 있겠지만은 바람까지는 못 가는. 바람으로 가야 네, 선거에서 이길 수가 있는데. 작전 쏘리는 태풍에 멈추는. 그래서 이게 지금 갑자기 나온 현상이 아니라 한 중간 정도부터 그런 흐름이 쫙 보이더라고요. 이건 끝났구나 더 이상. 끝났구나. 장 기자님도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초장부터 윤심 네. 선거 논란이 있었던 거고 결국 이번 선거가 대통령 수호론이냐 네. 아니면 대통령 심판론이냐 윤심 수호론이냐 윤심 심판론이냐 결국 뚜껑을 열어봐야 정확한 데이터를 알 수 있을 것 예. 같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추세는 여론조사 추이대로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자 대결이고요.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일단 본인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마음껏 지지를 하고 1차에서 그다음에 결선에 누군가가 올라가면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더 깊어지는 이제 그런 선거가 되지 않을까. 예컨대 뭐 김기현 후보를 상수로 놓고 예. 뭐 예컨대 천하람 후보가 올라가면 안철수 지지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뭐 예컨대 안철수가 올라가면 천하람 지지자들이 투표를 할지 말지 뭐 아예 대거 투표를 안 해버릴 가능성 뭐 이런 등등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과는 열어봐야 안다. 그러나 지금 어찌됐든 55.1%에 46만 1,000명 그러니까 사실상 47만이나 되는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를 했다는 당원들이죠. 거고요. 네. 예, 일부에서는 미스터 트롯인가 그것 때문에 모바일 투표에 익숙한 장년층들이 엄청 네. 적극적으로 했을 초반에 것이다. 투표를 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전망도 나오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느낀 감으로는 그래도 개혁 보수 열망이 여전히 존재한다. 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뒤로 갈수록 특히 뭐 김기현 후보 땅 의혹 문제 등이 터지면서 사퇴하세요 뭐 이런 논란이 있고 네. 그리고 급기야 어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안황연대. 네. 마지막 얘기 나왔어요. 전대불복 뭐 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막판 변수들이 어떻게 표심을 자극할지 이건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뚜껑은 사실은 오후 한 4시, 5시 무렵에 됩니다. 네. 아마 가장 관심사는 결국은 결선 투표 같아요. 결선 투표 짧게 할까 말까 그것만 한번 짚어주실래요? 저는 그래도 갈 결선 것이다? 투표까지는 갈 갈 것 것이다. 같아요. 저도 간다고 봅니다. 사자 구도에서 과반을 넘는 거는 쉽지 않다.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김기현 후보가 압도적인 그 세를 보여준다 하더라도. 두 분은 갈 것이다. 그런데 대표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뭐 네. 크게 의미가 없다. 갔더라도 의미가 없다. 이 가도 말이에요? 가도 뭐 한 7대3 정도로 뭐 압도할 거기 때문에 아하. 한 47, 8% 정도 나와서 뭐 그수가 가더라도 예. 뭐 큰 변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안황연대라는 거는 아무런 그 파괴력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황교안 지지층 같은 경우는 극보수이기 때문에 김기현 쪽으로 표가 가게 있지. 결국은 안철수가 갈 김기현 후보한테 갈 수가 것이다. 없는 부분이고 아하. 안철수 지지층도 황교안 쪽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별 의미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통령이 오늘 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당대에 나오는데 나왔는데 결선을 가게 되면 그것도 좀 이상한 거고 제가 궁금한 게 미리 좀 얘기를 합니까? 오늘 결선 갈 것 같은데 안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내부적으로 어떤 보고가 있는지는 뭐 예. 알 수는 없지만 예. 근데 그래서 저 알아보니까 네. 알아보셨어요? 그 예. 대통령의 그 어떤 동선 같은 거 보니까 발표나기 전에 이석을 한다 하시더라고요. 네, 발표나기 전에 이석을 하고 그러니까 전당대회 때 와서 이제 축사 5분 정도를 하고 나서 이제 이석을 하니까 뭐 결선 여부가 언론 보도로 보시겠죠. 네. 대통령은. 그러니까 뭐 그거 관련 뭐 결선 갈지 안 갈지는 그 대통령이 직접 그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추후를 지켜봐야 되겠고. 근데 이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참여한다는 얘기는 벌써 한 달 반, 2달 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이미 대통령 경호실에서 그 동선을 공개를 했잖아요. 네. 그럼 무조건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가긴 가겠다. 네, 그러면 이제 사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설령 결과에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못 주더라도 투표도 끝났고 이석도 일찍 하니까. 그렇지만은 한 달 반 정도의 표의 흐름들을 좌우하는 데 있어서는 당원들한테 명백한 사인을 주신 건 맞죠. 그 부분도 우리가 뭐 이전에 대통령들도 갔던 적이 있다고 하던데 뭔가 지금 김재수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인이다. 근데 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너무 분명한 분명한 사인이 사인이다. 있었죠. 초반부터.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평론가들이. 아니 이렇게 대통령이 도와주는데도 과반을 못 넘는다? 이거는 김기현 후보 자체의 리더십에 상당히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네. 7, 8, 9 뭐 이 정도 아슬아슬하게 결선을 못 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라는 정치인 스스로 독자적 생존 능력이 없다라는 그 이후에 대표가 돼도 문제다. 리더십을 제대로 인정받고 총선을 지휘할 수 있는 사령관 노릇을 할 수 있겠냐. 예. 그러니까 늘 무슨 연대 전문 정치인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뭐 김장연대, 김나연대 누군가의 도움을 꼭 받아서 서는 뭐 이런 보조적 이미지를 계속 갖고 있는 한 굉장히 어렵지 않겠냐라는 비판도 나오는 거죠. 자, 대통령에 이렇게 참석하는 부분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또 궁금한 게 최고위원 선거예요. 지금 4명 이제 뽑게 되는데요. 어떻게 예상합니까? 결국엔 이제 그 친윤핵관 네. 사람들이냐 아니면 비윤이냐의 문제인데 어제 이 돌던 이 뭐 보고서 등등에서 볼 네. 때는 이 비윤들이 다 빠져 있는 걸로 지금 당선권에서 그래서 뭐 민영삼, 뭐 조수진 등등이 이제 이 강력한 이 친윤들이 지금 압도하고 있는 그런 보고가 나왔는데 처음에 하여튼 이 선거 한 초반에는 좀 있었어요. 이 흐름, 새로운 흐름들이.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오히려 김기현이 땅투기로 몰리면서 네. 오히려 이 노인 이 당원들이 그냥 결사적으로 뭉쳐서 야 이번에도 또 이 비윤 되면 또 싸움한다는 얘기냐. 제발 좀 싸우지 말자 해서 이게 뭉치는 흐름이 오면서 돌풍들이 다 잠재워져 버린 약간 거죠. 김기현 후보 입장에서 그 악재가 호재가 됐다. 이게 결집이 됐다. 그러니까 이 당은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 보수당 같은 경우는 악재가 되면 이거를 정리할 생각하지 않고 예. 악재면 일단 덮고 빨리 뭉치자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제 반대로 자 그럼 김기현으로 몰아준 다음에 네.
급하면 나중에 또 비대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진짜입니까? 자, 그 얘기는 초반부터 나왔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건 작년부터 국민의힘 다선 의원들 얘기가 이거 잘 안 되면은 우리 내년 이맘때, 그러니까 작년 한 연말쯤에 우리 또 비대위 간다. 네.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그 얘기가 지금 벌써 또 나오는 거죠. 자, 김재수 위원장님. 자, 비대위는 안 갈 것 같아요. 안 갈 거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네. 김기현 후보가 되면 음흠. 비대위는 안 갈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현 후보가 좀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네. 지금 이번 선거를 거치면서 어떻게 좀 평가라든지 당내 어떤 입지라든지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가 초반에만 해도 그러니까 한 자릿수 지지율을 보이다가 네. 나중에 이제 40%가 넘는 지지율, 당연히 이제 윤심의 어떤 영향이 음흠. 제일 컸겠죠. 근데 네. 그런 것들도 좀 있으면서 당내 이제 확실히 입지 구축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아까 전에는 그 어떤 연대 정치인으로서 이제 비판을 장기자님께 비판을 해주셨지만 한편으로 또 당내 이런저런 세력들을 그 김기현 후보 중심으로 또 모은 모은 역할도 네, 모은 역할도 하실까? 분명히 네,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저는 이제 당내 이번 전당대회 관련돼서 이런저런 비판들이 좀 있지만 네.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비교해서 견줘서 본다 그러면 저는 김기현 후보에게 확 힘이 쏠린 것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민주당은 말하자면은 어떤 우리가 이제 거울처럼 이렇게 맞닿아 있는데 민주당은 이제 분열의 모습이 보여준 거잖아요. 네. 어쨌든 이탈표가 확실히 있었던 거고 반면에 국민의힘은 천하람 후보의 돌풍이 약간 잠잠해지면서 김기현 후보 중심에 확 규합되는 느낌이 네. 엄청나게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한 발짝 떨어져서 보게 되면 김기현 후보는 자신의 입지를 찾았고 국민의힘은 규합이 되는데 민주당은 분열이 되는 모습이 저는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규합 대 분열 이렇게 됐고 그 가운데서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조금 더 대통령과 호흡을 좀 맞추면서 속도감 있게 당을 좀 이끌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후보인 사람들도 참 평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를 한번 평가를 해주죠. 이번 선거를 하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원래는 이제 중도 확장론, 뭐 수도권 대세론 뭐 이러면서 이제 본인의 이제 그 장점을 상당히 네. 피력을 했는데 그게 천하람 후보가 등장하면서 확 꺾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하. 그야말로 유승민, 나경원 두 전직 의원이 그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쌓인 표심을 본인이 이제 갖고 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최소한 비윤 플러스 알파 네. 전략을 썼던 것 같은데 그런데 좀 스탠스가 애매했죠. 뭐 대통령실에서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고 네. 하니까 정말 아무 말도 안 하고 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이제 끝없는 어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애정 뭐 이런 것들을 좀 입장이 애매모호하다 네. 이런 비판을 듣다가 이제 막판에 이 대통령실의 선거 개입 의혹이 터지면서 결기를 보이는 이런 상황까지 이제 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큰 틀에서 보면 선거 전략이 처음부터 끝까지 수미일관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흔들리는 방식으로 왔고 막판에 돼서야 비윤표라도 결집해서 가겠다라는 걸로 보여요. 이게 어찌 보면 총선 전략이고 또 더 크게 보면 대선 전략이다 이렇게 해석이 좀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제 국민의힘 전통 지지자들에게 큰 그 표심을 받기는 좀 어렵고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개혁보수로부터도 또 큰 표를 받기 어려운 이도 저도 아니다. 이 그렇습니다. 말씀을 그래서 하시는 제가 거예요? 보기에는 양손에 떡을 들고 고민하다가 둘 다 놓친 놓치는 격이다. 이런 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 우리 변희 대표님한테는 황교안 후보 뭐 약진했다는 평가도 있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예. 중반 부분에서는 예. 황교안 후보가 다 이슈를 이끌었고 이분이 같은 공안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네. 검찰을 두려워하지 않고 막 덤빈 부분이 있죠. 다들 이 대통령실과 이 김기현의 협박에 무릎 꿇었는데 네. 황교안은 오히려 더 세게 나가서 예. 각광을 받았는데 예. 문제는 이 사람은 이 장외 태극기나 이쪽을 잡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전광훈 목사하고 두 사람이 그 뭔가 손을 잡는다고 이제 예.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예. 손을 잡기는커녕 소송전을 펼치면서 뭐 50억 지금 관련해서 예, 완전히 끝나버렸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때부터 정광훈과의 그 사적 갈등이 있었는데 그걸 수습을 못하고 그 세력을 잡았어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판이 엉클어지면서 뭐 더 못 나간 부분이 있죠. 약진할 뻔했는데 그 기회를 잡지는 못했다. 어쨌든 이제 사실은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게 이 결선으로 만약 가게 된다 그러면은 네. 김기현하고 결선에서 이길 만한 사람 황교안
사람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념적으로 우측 스탠스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이제 왼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어려운데 그 기회마저 마지막에 없어져 버린 거죠. 그 안철수 후보가 지금 대통령실 공수처에 고발했던 부분, 그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제 짐을 싼다고 보고 있어요. 짐을 싼다고 국민의힘에서 나갈 수도 있다 이 왜냐하면은 말씀이신가요? 지금 이거보다 아까 얘기했던 사실은 이거 문제 삼으려면요 이진복 수석의 발언이 훨씬 더 문제가 됐던 발언. 말하지 마라 뭐 그렇죠. 이런 거 하고 그것도 걸 수 있었는데 그걸 다 감내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행정관의 이제 이 뭐 명백한 불법 그걸 강승규 수석까지 고소한다는 얘기는 대통령한테 한번 덤빈다는 얘기인데 이건 짐 싸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싸고 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정치권 안에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당 안에서 대표가 아니 첫 번째 결선을 갈 경우와 못 갈 경우 그리고 두 번째 결선을 간다 하더라도 대표가 못 될 경우 그럼 대선 후보도 좀 어려워지고 총선도 쉽지 않다. 그러면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또 새 살림을 차릴 있을 가능성이 이유가 없다 이 있다. 말이네요. 네, 그래서 제가 취재를 좀 해봤더니 그러니까 예전에 국민의당 시절에는 그래도 안철수와 함께하는 이제 정치 세력들이 있었는데 예. 국민의당을 타고 국민의힘으로 넘어온 소위 이제 안철수 개파 어허. 정치인들이 이제는 안철수 따라 안 간다. 안 돌아 그리고 안 김기현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김기현 캠프 지지한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자들한테. 저 안철수 아니에요. 김기현 후보 지지합니다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좀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됐다. 네. 이런 상황이죠. 근데 저는 예. 어저께 황교안 전 대표랑 이렇게 뭔가 연대 비슷한 걸 하는 걸 보면서 황한 뭐 안 하는 황한 연대 그걸 보면서 예. 그러니까 무슨 생각인지는 알 것 같아요. 예. 어차피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황교안 후보도 그렇고 여론조사를 대충 다 파악을 하잖아요. 1등 하긴 어렵다는 걸 이미 다 알잖아요. 네. 그렇다 그러면 마지막에 저런 이유는 예를 들면 김기현 후보의 리더십에 상처가 있을 때 나중에 앞으로 말씀하는 뭐 비대위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선거를 앞두고 또 다른 리더십 그다음에 거기 대안이나 보완이 필요할 때 그때 두각을 나타내기 위한 일종의 포석 같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저는 포석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그 대안이나 보완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정치인으로서 그냥 이번에 그냥 딱 정리가 돼버린 것 같아요. 네. 네. 안철수 후보는 글쎄요. 저는 어제 그 기자회견으로 안철수라는 사람의 새 정치는 완전히 끝났다. 헌정치가 돼버렸다. 그런 얘기 나와요. 그 안황연대, 황한연대 아이고 의미 없다. 대세에 아무 영향을 못 준다. 이제 그러나 계속 문제제기는 할 것 같아요. 것이다. 예, 근데 이게 변방에 울리는 북소리 비슷하게 되면 두 분의 정치가 그렇게 근데 어쨌든 이제 총선 황교안 후보의 경우에는 사실상 총선 전략에 더 가깝다라고 얘기를 또 하기도 합니다. 그쪽 캠프에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돌풍을 일으켰던 초반기에 천하람 후보 얘기도 좀 해보죠. 뭐 김재섭 위원장이 우리 젊은 개혁보수 네. 이런 얘기하면서 출마한 것 자체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그 바람이 조금 강하게 불듯하다가 조금 잠잠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처음에 그 천하람 후보의 전략은 명확했던 것 같아요. 네. 이준석 대표를 지지했던 분들의 표를 강하게 지지 기반으로 삼고 그 이후에 이준석을 넘어서는 천하람 후보의 확장력을 바탕으로 네. 김기현 후보, 안철수 후보를 다 따라잡겠다였는데 초반에 이준석 전 대표를 지지했던 표는 충분히 다 흡수를 한 건 맞는 네. 것 같아요. 이제 그 이후에 예를 들면 이준석과 다른 결을 보여줬다든지 아니면 이준석 대표랑 좀 다른 메시지를 냈다든지 아니면 이번 선거에서 이준석보다는 천하람의 얼굴이 더 많이 등장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한 돌풍을 보여줬을 것 같은데 네. 마지막에는 그 이준석 대표가 그 짜놓은 틀 같은 것들 안에 이제 있었다는 좀 느낌이 들어요. 그 안을 넘어갔으면 오히려 40%까지도 막 가고 천하람 후보의 개인적인 매력이 어필이 됐을 텐데 그런 어필이 잘 안 됐다는 건 좀 아쉽습니다. 네. 자 우리 천하람 후보의 어떤 한계도 볼 수도 있었긴 한데 뭐 이번에 나와서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요. 일단은 그 이준석으로 시작해서 이준석으로 끝난 선거가 돼버렸고 결과적으로는. 이준석이다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이 당의 트라우마가 유승민 박근혜 때부터 이 자꾸 왜 정권하고 여당 당대표가 싸우냐의 문제로 또 이것 때문에 벌어진 전당대회인데 그렇죠. 예. 이 이준석 개파라고 얘기되면은 또 시끄럽지 않겠냐 이걸 못 벗어난 게 있고 특히 마지막에 그 이준석 대표의 그 엄석대 발언은 네.
엄석대는 악의 축입니다. 예. 이거는 협상 상대가 아니에요. 이건 제거할 대상지. 예. 이걸 이 정권의 엄석대라 그러는 순간에 이건 자기가 나가서 싸워야 할 대상이지 아하. 당대표로 하면 안 되는 건데 이런 발언들이 또 이제 당원들을 발끈시켜버린 거죠. 발끈했다. 또 싸우겠다는 얘기냐. 예. 이걸 극복을 못한 게 있어요. 천하람 후보가. 근데 천하람 후보도 제가 볼 땐 실책이 있었던 거는 초반에 떴거든요. 네, 바람이 불었었어요. 근데 이제 마음을 비우고 지지세를 넓힌다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뭔가 무슨 정보가 들어갔던지 당 대표가 될 수 있다는 생각했는지 윤석열 정권 쪽에 자꾸 어필하는 예를 들면은 대통령이 원하는 공천 해주겠다라는거나 이거는 자기 원칙을 다 뒤엎는 발언들인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으로 좀 꺾인 부분이 있죠. 자 마지막으로 그럼 이번 당 대표 선거 관련해서 가장 득을 본 사람 또 가장 실한 사람 이렇게 한번 짧게 한번 하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저는 그래도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잃을 게 없는 잃을 게 도전이었다고 없었다? 평가를 하고요. 뭐 예컨대 뭐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실패한다 하더라도 이번에 쌓은 전국 선거 경험이 본인의 정치 자산 엄청난 정치 자산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의미 있는 메시지를 많이 던졌어요. 뭐 공천 혁신과 관련돼서도 그렇고 초반에 제주 연설에서 난방비 문제 민생 현안 거론한 것도 그렇고 그러나 이를테면 김기현 후보의 땅 의혹이 전체 선거를 뒤엎어버리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잠식해버렸기 때문에 이슈가 뭐 부각되지 못한 네. 이런 측면은 있지만 다양하게 평가해볼 만한 지점은 있다. 저는 이제 그런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다크호스는 역시 황교안 후보였다라고 생각. 왜냐하면 이분은 공안 검사, 태극기 뭐 이런 어떤 극단적 우파 이런 어떤 정치인이라기보다 어떤 이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다가 이번에 확실하게 정치인으로 좀 탈각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조금 앞서 실했다. 말씀드린 대로 좀 아쉬움이 있고. 김재섭 위원장도 뭐 자당이긴 하지만 뭐 득실 한번 그래도 짧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당연히 뭐 저는 천하람 후보가 이번에 제일 큰 득이었다고 득이 됐다.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순천에서 3% 받았을 때는 네. 자신을 향한 환호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들어봤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갖춰야 될 그 환호를 느껴봤다는 점에서 천하람 후보 잃은 건 많은 건 안철수 후보 이번 전당대회가 마지막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이다. 뭐 가히 비슷하게 이제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참전자들은 다 이런 게 없다고 봐요. 다 얻은 게 없다. 네 명 후보다 전체가. 다 실이다. 김기현부터 황교안, 천하람, 그리고 안철수, 심지어 장외에서 참여한 이준석까지 다 패배한 선거라고 봅니다. 다 패배. 그 이유는 뭘까요? 처음부터 이거는 하면 안 되는 전당대였어요.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면요.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한 명 꽂아서 대행으로 가면 되는 선거를 갖고 선거라는 형태를 갖다 보니까 여기 참전한 사람들이 다 이상해져 버린 거죠. 이상해졌다. 그래서 역시 불순한 동기에서 벌어진 전당대회는 의미가 없구나. 그래서 다 상처뿐인 영광도 아니죠. 영광도 아니고 그냥 상처밖에 없는 다 상처밖에 없을 것이다. 자 민주당 얘기 좀 하기 전에 짧게 내일이 대통령 당선 1년 되는 날입니다. 한번 짧게 한번 평가 한번 들어보고 민주당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1주년이요? 당선 1주년입니다. 네, 내일입니다. 참 정말 버라이어티한 좀 감회가 새로운데 아직도 4년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많은 사건 사고가 많이 났었고 1년간 너무 많은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뭐 솔직히 제가 20년 정치 취재하면서 이 정도 건이면은 거의 정권에서 최소한 내각 총사퇴할 사건이 한 5건은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걸 다 그냥 덮어놓고 와가지고 언제 터질까 조마조마해요. 조마조마하다. 너무 많이 덮어놓고 왔어요. 이들 같은 경우. 자 장윤수 기자도 짧게 한번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비슷한 전형적인 그 내로남불 맨날 비판을 했었는데 내로남불 정권이다. 그리고 그 폭탄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굉장히 일촉즉발 위기의 정권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재섭 위원장이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요. 이제 뭐 노동개혁이라든지 정부 조직들을 조금 더 능동적으로 만드는 뭐 이런 작업들, 그다음에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방향성들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잡음이나 실수들이 좀 많았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4년 동안
보완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민주당 얘기하기 전에 지금 강제징용 배상 해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그거부터 짚어보고 민주당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자 변제 방식입니다. 그 부분 세 분 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이미 뭐 모든 법조인들이 네. 피의자 동의 없이는 안 된다고 지금 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민사 소송이기 때문에 네. 민사는 개인 간의 소송이에요. 내가 일본 기업에게 소송해서 이겼어요. 왜 중간에 누가 끼어들어서 내가 대신 내줄게. 피해자가 그 돈 안 받겠다 그러면 끝나는 거고 네. 피해자가 법원에다가 계속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압류해달라고 하면 압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이제 행정부가 끼어들어서 대법원에게 우리가 대신 내줄 테니까 너 일본 자산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박근혜 양승태를 잡은 거랑 똑같은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사법농단 사건 말씀하시는 똑같이 되는 거죠. 행정부가 대법원에 개입해가지고. 근데 그때 같은 경우는 외교부 차원에서 국가의 의견 낸 거 갖고 박근혜 대통령 2년 선고받았고 양승태 법원장은 구속됐는데 네. 이거는 판결이 나온 거를 갖고 네. 집행을 못하게 막는다. 이거 더 큰 문제죠. 이거는. 문제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뭐 문제 될 수 있다. 우리 장윤선 기자님요. 저 굉장히 뭐 적합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어떻게 할 거냐. 명백한 우리는 이제 삼권 분립의 법치주의 국가인데 네.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중간에서 나서서 제3자 변제 방식이라는 일종의 기괴한 방법으로 해결을 한다. 그리고 이것을 무슨 엄청난 그 대승적 성과다, 네. 외교적 성과다라고 포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누구를 위한 누구에 의한 대승적 성과냐. 이거에 대해서 일단 어제 그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던 네. 두 할머님께서 피해자 할머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이 그런 돈 안 받는다. 필요 없다. 굶어 죽어도 그 돈은 안 받겠다라는 입장이 분명합니다. 네. 피해자들이 원하지 않는데 이러면 또 소송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공탁을 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안 받으면. 그러면 이걸 상대로 또 95의 노인들이 그 피해자들이 또 소송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행정부가 왜 하는 거죠?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지적 뭐 일리가 있고, 네. 근데 제가 이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은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날을 세워서 연일 비판을 하는 거는 심지어 이제 이완용이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비판하는 건 제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그럼 사실 한일 관계가 가장 악화됐던 거는 문재인 정부 때였고 어떻게라도 한일 관계를 그나마도 좀 진척시키려고 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뭐 엄청난 비판 같은 것들 사실 두 분의 지적이야 뭐 저희가 달게 받겠지만은 민주당이 이러는 태도 사실은 정쟁으로서만 저는 보여지고 정쟁 같다. 저는 근데 이번에 한번 그래도 한번 다시 짚었으면 하는 내용은 그게 그 재판이 이제 건국하는 심정으로 다시 썼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일종의 약간 뭐 조심스러운 얘기지만은 네. 사법의 오용 이런 얘기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제 사법농단건으로 바로 이제 요건이었잖아요. 이건이에요. 이건이었잖아요. 이건이에요. 징용노동장 재판건이었는데 이것을 과연 부당한 재판 기입으로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한일 뭐 협정에서 나온 청구권 문제도 다시 다 되돌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 맥락들을 생각해봤을 때 과연 이것을 사법농단으로서 우리가 그냥 그러고 넘어갔어야 됐느냐라는 거는 지금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이거는 사실 평가가 아직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봐야 되는데 뭐 그 중에 우리가 좀 얘기해야 될 부분이 혹시나 이렇게 좀 급하게 좀 서두르는 게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저는 참 그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발표 나자마자 그날 환영 성명서를 내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아주 미국의 이제 뭐 거의 환영을 국무부에서는 했습니다. 사실상 네. 자기들이 했다고 다 인정을 하고 오늘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을 국빈 방문 초청을 한단 말이 나오고 아하. 이 정도면 이거 거의 내정 간섭 수준으로 넘어서는 거죠. 이거는 그 실제로 이제 바이든하고 기시다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통점은 지지율이 최저다 역대. 그래서 세 국가가 다 시원찮은 지도자들이 뭉쳐가지고 뭔가 해보겠다 지금 이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국제관계 속에 국내에서의 이 국론 통합을 통해서 풀어야 될 문제가 또 덮여가면서 그냥 막 끌려가는 이게 과연 덮일까? 근데 예. 진짜 이렇게 뭐 해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미국에서 환영해주고 반응이 나온 거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미리 이제, 다 얘기가 됐다. 이 지금 이 말씀으로 그렇죠. 지금 미국의 그러시- 얘기라고 막 그쪽에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적 해법밖에 이것은 외교 문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외교라는 것은 국익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 네.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나라 국익을 위한 선택이었냐라는 것을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어제 오늘 쏟아진 보도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작년 11월에 아소다로 전 총리가 그 극비 방문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1시간 정도 면담을 했는데 네. 그때 왜 왔냐, 뭐 때문에 왔냐 이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네.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어제인가요? 오늘 보도 나온 걸 보면 기시다 총리가 그간 아소다로 전 총리가 노력했던 결과가 결실을 맺고 있다. 환영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소다로 총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했던 거.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물밑에서 우리 정부하고 일본과의 어떤 협력 그 컨센서스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바이든 대통령이 그 밤중에 밤 11시에 개인 성명을 발표해서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그리고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태평양 방위 얘기가 나온다는 네. 거죠. 이것은 사실 한미일 군사동맹을 지속적으로 미국은 요구했어요. 왜냐하면 태평양 방위 전략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이것은 사실 우리 동북아 정세에서 볼 때 우리보다는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의도가 훨씬 더 크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스스로 끌려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아하. 우리는 사실 동북아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계속적으로 이거는 진보 보수 정권 할 것 없이 한반도 남단의 운명이라는 것이 북한하고도 중국하고도 러시아하고도 그리고 또 미국하고도 일본하고도 관계가 좋아야 우리가 경제적으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렇게 안미 경중 이런 태세로 그동안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걸 다 버리고 무조건 다 미국 일극주의로 가겠다. 그때 우리에게 남는 경제적인 실익은 무엇이고 그다음에 그 안보적 이익은 무엇인지 이걸 플러스 알파 다 계산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과연 그런 조치들이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분명하고도 정확한 답을 못 내놓고 있다.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네, 달라요. 예, 김재섭 위원장님. 그 네. 이제 예전에는 예. 우리가 그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줄타기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사실은 그러기 쉽지 않아요. 어렵다는 거죠. 네, 저는 네. 오히려 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순진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네. 당연히 북중러 공조가 굉장히 강화된 상태고 그렇죠. 네. 우리가 어떻게든 일본이나 미국과 공조를 잘해서 동맹도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선택할 보시는 수밖에 거예요? 없는 상황이 됐고요. 저는 국익이라는 관점에서도 이번에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들이랑 다자간 그 군사동맹 체계를 맺고 있거든요. 그 군사동맹 체계와 더불어서 경제 협력도 적극적으로 강화를 하고 있는데 네. 대한민국이 계속 빠져요. 그 일본의 그 군사동맹 체계, 다자간 동맹 체계에. 근데 이게 어떤 그 제가 기시감이 드냐면 과거에 그 일본의 전자산업이 주춤하고 대한민국의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컸던 네. 것은 일본의 전자산업이 주춤했을 때인데 그 당시 약간 일본이 다자동맹이나 아니면 경제협력에 좀 제외됐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산업이 엄청나게 컸었어요. 일본이 위축됐을 때 우리가 그렇게 예. 됐었죠. 그게 이제 굉장히 다자간 동맹 체계랑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일본이 지금 대한민국을 소외시키고 그렇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일본이랑 당연히 역사적 완급이 있는데 어떻게 기분 좋게 동맹하고 연대하고 하겠어요. 그렇진 않더라도 국익이라는 관점에 있어서도 우리가 경제협력이라든지 군사 공조 정도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짧게, 포인트는요. 그 미일 동맹은 군사 동맹 이잖아요. 네. 그 우리가 하위 파트너가 될 수가 있어요. 안보에서.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한미 동맹으로 정말 그 모든 한반도 정세와 관련돼서 논의했던 이게 우리가 하위 파트너가 되면서 오히려 굴종적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네. 그리고 특히 대만 문제 같은 경우가 불거졌을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당장 뭐 그 중국에 의존해서 먹고 살던 시대는 지났다라는 최상목 경제수석의 주장대로 갈 수 있는 현실이냐 경제 현실이 1월달, 2월달 무역 수지를 보면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그게 중국 문제에 기인하고 있는데 네. 어떤 경제적 대안을 내놓지 않는 가운데 중국 필요 없어 우리는 그냥 한미일 동맹으로 갈 거야라고 했을 때 어떤 생존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좀 짧지만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지금 내용이 좀 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뭐 현 상황하고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방향
한번 변희재 대표님께서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당 대표를 체포를 하겠다 검찰이. 네. 예. 그리고 그 검찰의 영장을 뭐 제가 영장 볼 때는 상당히 무리하다는 판단을 네. 정도에 저 같은 민주당 지지자가 아닌 사람 볼 때도. 네. 근데 그런 영장을 부결을 시키지 않는 38표가 나왔다는 얘기는 상식적으로 이거는 같은 배를 타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게 맞아요. 예, 이거는 마치 박근혜 탄핵에 동조한 60여 명을 아하. 같은 배 안 탄 거랑 똑같이 보듯이. 예. 근데 이걸 무리하게 다시 같은 배 탔다 해서 이거를 소통으로 푼다 어쩌고 하게 되면요. 자꾸 당대표 이재명 대표한테 당대표를 내려놔라 그러면은 부결시켜주겠다 뒷거래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별로 안 좋은 방법이다. 그럼 결국은 뭐 이재명 대표는 그냥 직진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시는 이거는 건가요? 그냥 국회 표결은 마음을 예. 비우고 예. 그 대신에 영장 내용이 워낙 말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없어요. 그걸 범국민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해서 영장이 부당하다는 여론을 높이는 작업을 해야지 표결을 이거를 부결시키려고 계속 국회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요. 글쎄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김재수 위원장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내용이 너무 심해서 예. 네. 이거 진짜 이거 뭐 분당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당 가능성도 생각까지도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드는데, 예. 그러니까 그 분당까지는 안 가겠죠. 아하, 솔직히 말해서 예. 분당까지는 안 갈 것 같긴 예. 한데 그 안에 극심한 분열은 있을 것 같다.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수박 찾기 논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그거를 뭐 굳이 진화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물론 우리끼리 너무 이러지 말자 이런 뭐 비슷한 메시지를 내긴 했지만은 이재명 대표가 그 쓴 말이잖아요. 수박이라는 말은 대선 과정에서 우리 안에 수박 기득권자들이라는 말을 해서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민주당 당원들을 수박으로 낙인 찍고 이런 것들을 이재명 대표 스스로 촉발시킨 내용이기 때문에 뭐 진화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되지 않을 것 같고 네. 소위 말하는 이재명 대표의 그 팬들 강성 팬들 개딸들이 그 이재명 대표와 척을 진 사람들을 공격을 대신 해주는 상황이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 그냥 가만히 있고 보고 있을 것이다. 방관하고 있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자 매주 우리 다 됐어요? 예 죄송합니다. 토크킹 매주 이렇게 세 분과 열띤 토론하고 있는데 다음 주도 더 재밌는 또 좋은 주제로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윤선 그리고 변희재 김재섭 위원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